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예루살렘 엔케렘은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해발 660m로 꽤 높이가 있고 골짜기 사이에 집들이 듬성듬성 자리해서 정말 성과 함께 살아가는 듯한 조용한 동네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 요한의 출생지로 성지순례차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 코엔 가족이 살고 있었죠. 가족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친절해서 이웃들이 천사 가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 니심 코엔은 공무원으로 든든한 가장이고 레아는 주부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따뜻한 어머니였어요. 첫째 아니트는 19살로 현재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은 테러가 자주 일어나던 나라로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둘째 시라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태고 막내 아들은 영재학교를 다닐 정도로 똑똑한 모범생이라서 부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코엔 가족은 그들만의 규칙, 약속 같은 게 있었는데 저녁은 꼭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1986년 2월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쌀쌀한 날이었죠. 코엔 가족은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빠 니심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총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옛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총을 각자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처음 보는 총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총은 M16. 무게도 가볍고 명중률도 높아서 군대에서 자주 쓰이는 총이죠. 신기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총을 조립하는 법과 또 사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요. 밥 먹고 영화 빠삐용도 봤어요. 그리고 한참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이제 늦었으니까 가족들은 하나둘 각자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12시 30분, 불은 하나하나 꺼졌고 집은 금세 조용해집니다. 그러던 새벽 1시 15분, 시륵 같은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이웃 주민이 깜짝 놀라서 바로 신고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로 집으로 들어갔고 그 안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선 탁자 위에 있는 M16 총이 보였죠.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이는 방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부부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정말 처참했어요. 벽부터 천장까지 온통 피범벅에다가 침대 위에는 쓰러져 있는 코엔 부부가 보였고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처럼 보였죠. 남편은 눈 옆에서 총을 맞아 얼굴에 이 눈 부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위는 침실 커튼 밑에서 발견됩니다. 보니까 아내 레아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는 심각했죠. 뺨에 총을 비껴 맞았고 그 부위가 세로로 길게 벌어져서 아주 분수처럼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를 미뤄봐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발포한 걸로 추정됐고요. 그때 2층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트와 레아, 자매는 각각 침대 위에 누워서 사망했습니다. 두 딸 모두 부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맞은 걸로 보였고 얼굴의 형체는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예요. 이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잔인해서 현장을 감식하던 경찰들은 실제 눈물을 흘리면서 조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게 테러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테러범이 일본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공포감 조성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총으로 막 소음을 일으켜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또 가족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결박한 뒤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가족 살인 사건은 좀 달라요. 모두 각자 침대에 누운 채로 발견됐고 도망치거나 반항을 하는 적도 없었고요. 심지어 집안의 금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침입의 흔적도 없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가족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명이 보이질 않잖아요. 막내 아들은 대체 어디 간 거죠? 이때 이웃집 주민이 자신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말을 해주었고 다행히 그 집에서 안전히 있던 막내를 발견합니다.
아이의 충격이 클 수도 있으니 청소년 담당 경찰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이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뭐랄까 감정이 전혀 없어 보인달까요? 가족들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아이는 그저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라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단 둘이 대화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그 사무엘은 결국 경찰관 한 명을 남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아이와 둘만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쨌든 아이에게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소녀는 불편한 기색 전혀 없이 술술 이야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을 차례대로 살해했고 자신은 겁에 질려 이웃집으로 도망을 쳤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경찰들이 오더라 라는 겁니다. 마치 평소에 있던 일을 말하듯 편안한 말투였어요. 사무엘은 직감적으로 막내 아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경찰들은 그런 말에 안 속는다면서 집안에 침입 흔적도 없었고 없어진 귀중품도 없었다. 하나하나 강도가 아닌 점을 반박했죠.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소녀는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이야기를 모두 끝내면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치 엄마는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상 상태가 심각했던 어머니는 병원 이송 중에 사망을 하고 말아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선 아이의 진술을 듣기 위해 모른 척 그 조건을 수락했고 이내 소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당일이던 목요일, 아버지에게 총을 조립하고 사용법을 배운 후 멀쩡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12시쯤부터 가족들이 방으로 다 갔다고 했죠. 이때 아이도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침대에 누웠고 금세 잠이 들 것 같았죠. 그런데 순간 방금 봤던 영화 빠삐용의 한 장면이 떠올립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모두 죽인 살해범이 등장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근처 성당에서 종이 울렸고 초록색 몸의 무언가가 나타나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방으로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갔고 부모님 침실에 들어가서 M16, 총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쏘고 올라가서 누나들 머리에도 총을 쏜 거죠. 그런 후에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총을 탁자 위에 두고 뒤쪽 발코니로 통해서 집 밖으로 나와 강도가 들었다고 소리치면서 옆집으로 향한 겁니다. 그 와중에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초록색 몸에 무언가가 식혔다. 이게 솔직히 믿기가 너무 힘든 얘기죠. 경찰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좀 더 평범한 동기를 찾으려고 했어요. 왜? 부모님이 평소에 때렸어? 아니면 전에 경찰에 체포된 적은 있었어?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가 심했나?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아이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어요. 전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사무엘은 현재 상황에선 더 이상 아이에게 뭔가 더 필요할 진술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아이를 품에 안아 경찰서로 향합니다. 뭔가 얼굴을 담요와 옷으로 숨기고 경찰차로 옮겼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사무엘은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왠지 모를 불안감을 계속해서 느꼈거든요. 누가 봐도 자신이 소년보다 크고 강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제압당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뜨거운 커피를 건네고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이 아이가 대체 뭘 어떻게 행동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뜨거운 음료를 주면 순식간에 그걸 집어 던질 것만 같아서 우선은 그 자리를 피했던 거죠. 얼마 뒤 사무엘은 소년이 커피를 다 마실 때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겨우 13살이던 아이는 마치 명령하듯 손짓으로 그에게 앉으라고 제스처를 취하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어린애로 보여요? 설마 커피를 던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신속한 출동과 수사는 좋았어요. 사무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이 읽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소녀는 가족 전부를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하기까지 합니다. 경찰이 대하는 태도는 시종일관 흔들림이 없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더욱 아이를 기괴해 보이게 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에는 제가 한 짓이 아닌데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죠? 전 가족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도구로 이용된 것뿐이죠. 라면서 사건과 자신을 정확하게 분리하듯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였지만 내가 죽인 건 아니다. 이 황당한 증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쨌든 소년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고 결국 아이는 일가족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한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보도 금지 요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싫다 이거예요. 아니, 겨우 14살 소년이 보도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걸까요? 담당 판사는 그 요청을 거부하긴 했어요. 결국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낱낱이 TV와 신문에 실리게 됐고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년의 정신감정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질 않고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생각한 거죠. 검사를 마친 의사는 이 아이 때문에 정신의학 서적을 전면 수정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무지 이 소년을 진단할 수가 없대요. 얘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정상인 건지 아무것도 판단이 서질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관찰이라는 명목으로 폐쇄병동에 아이를 입원시키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모든 규칙과 규정을 잘 따랐고 공격적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요. 다른 환자들과도 문제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냥 조금 내성적일 뿐 아이는 평범한 거예요. 그때 딱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그건 아이의 IQ입니다. 이게 또래에 비해서도, 아니 다른 성인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결국 담당 의사는 소년에게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서 드디어 소년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실 재판이 수월하게 흘러갈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일단 증거도 자백도 다 나온 상태잖아요. 심지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결과가 좀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의 죄목은 4명에 대한 1급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살인의 동기, 그러니까 의도성이 판단되지 않던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의 작전도 잘 통했죠. 처음부터 아예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렇게까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과실치사는 좀 다르죠.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형은 또 적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년이 변호사에게 딱 한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건 바로 유산 상속. 다른 건 다 상관없고 유산만 받을 수 있게 해달래요. 근데 이스라엘 형법상 1급 살인이 인정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지만 과실치사가 되면 집과 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결국 판사는 소년과 변호사의 의도대로 과실치사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원하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년은 4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겨우 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과 집 모두를 차지하게 됐고요. 네, 사실 이 사건에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체 누나들은 왜 죽인 걸까요? 소년은 체포 후에 꾸준히 누나들에 대한 그 애정을 표현했어요. 자신은 누나를 너무 사랑했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고요.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도무지 이 소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14살 소년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많은 가설이 오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 게 아버지의 학대 때문이라는 건데
하지만 아버지 니심은 평판이 좋았잖아요. 자,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밖에서 평범하고 친절하지만 집에서는 폭군같이 행동하며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했다는 거죠. 아마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당시 그 학대는 두 누나에게 향했고 소녀는 자기만 홀로 마치 왕자 같은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절대적 무력감을 느껴 결국엔 온 가족을 살해했다는 주장.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밖에도 정신 이상,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이유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소년의 변호사는 말합니다. 살다 보면 결코 풀 수 없는 퍼즐이 있다고요. 그렇게 막내 아들이 가족 모두를 살해한 이 사건의 동기는 영원히 미스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가 오늘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소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의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겨우 9년형을 선고받았고 그마저도 모범수로 6년 만에 풀려나게 돼요. 그리곤 자신이 살해한 가족들과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똑똑한 머리로 대학교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금세 취업도 합니다. 게다가 꽤 고위직급까지 올라갔고요. 가정까지 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갔고요.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곧 그의 신상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결국 회사에서 알려지면서 해고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년은 과연 진실을 말한 걸까요? 일단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정신과 의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그 누구도 아이의 말을 믿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기묘한 사건을 가져와 봤어요. 혹시 영화 화차 보셨나요? 그 내용 대충 줄거리를 얘기해보자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신부가 사라졌는데 너무 당황한 남편이 계속 추적을 해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캐면 캘수록 뭔가 이상해요. 결국 보니까 다른 사람 신분으로 위장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 여자는 어디 갔냐고요? 네, 이거 말하면 영화 스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 영상 보시고 나서 화차 한번 보세요. 그거 진짜 재밌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영화가 아닌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 내 아내의 진짜 모습.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3년이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에 살던 러프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꽤나 명망이 높은 가족들이었어. 대대로 물려받은 부동산이랑 은행 사업 덕분에 돈 많잖아. 당연히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부자들이 나가는 사교 모임에도 자주 나가서 잘 나가는 인맥도 많았고 한마디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지. 특히나 이 집 아들이었던 존 블레이크 러프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또 미국 유명 통신사에서 일하면서 되게 창창하게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블레이크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데려오게 돼. 그녀의 이름은 로리 에리카 케네디인데 둘은 교회 성경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왔잖아. 그래서 러프 가족은 여자친구를 설레어하면서 저녁 모임에 초대하게 돼. 그래서 만나보니까 로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친구였어. 성격도 좋고.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이런 과거를 물어보면 로리가 대충 얼버무리는 듯한 경향이 있어. 그냥 다 좋았어요. 이렇게 뭉뚱그려 대답하는 거지. 게다가 자기 가족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는 거야. 좀 경계하는 것 같지? 어쨌든 식사는 잘 마무리됐고 그 후 부모는 아들 블레이크한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돼. 사실 로리의 부모님이 어렸을 적 모두 돌아가셨고 외동딸이었던 그녀가 혼자 남겨져서 컸다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 그래서 유난히 로리는 어렸을 적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가족 사진까지 모두 불태워버렸을 만큼 깊은 고통이 있었다고 해.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부모님은 오히려 좀 미안했겠다. 그렇게 1년 후에 드디어 블레이크와 로리는 결혼을 하게 돼. 근데 러프 가문이 워낙 대단하잖아. 그래서 가족들은 아들의 이 결혼식을 동네방네에 알리고 또 막 성대하게 열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어. 근데 로리가 어찌된 일인지 극구 반대하면서 아담한 결혼식을 원하더라고. 결국 둘은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증인 딱 한 명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게 돼. 이후 부부는 텍사스주 레너드 작은 마을에 집을 얻어서 또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지. 부부를 좀 보면 남편 블레이크는 되게 활달하고 사교적이야. 반면 아내 로리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 이웃들 목격담에 따르면 로리는 보통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막 야심한 밤에 나와서 혼자 마당을 걷곤 했었대. 근데 흥미로운 건 로리가 남편의 가족, 그러니까 러프 가문 가계도에 굉장히 큰 흥미를 보였다는 점이거든. 뭔가 가족에 대한 집착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 한편 로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임신이었어. 근데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아. 몇 번씩이나 유산을 겪었고 그렇게 4년이 흘러서 2008년 드디어 로리는 인공수정을 성공하면서 꿈에 그리던 딸을 얻게 돼. 그런데 로리의 이상행동이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 지나칠 정도로 딸을 과잉보호하는 거야. 심지어 자기가 화장실 갈 때도 아이를 안고 갈 정도야. 한순간도 자기 품에서 떼어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게다가 무슨 보물을 숨기듯이 아무한테도 딸을 보여주질 않아. 그건 남편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지. 아니 가족 모임에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녀를 볼 수가 없었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족은 물론이고 남편 블레이크도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 남편은 부부 상담이라도 받으면서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했지만 아내의 폐쇄적인 태도는 바뀌질 않더라고. 참다 못한 블레이크는 결국 별거를 결심했고 원래 가족들이랑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더니 이혼 소송을 해버려. 이건 아이가 태어나고 겨우 2년 만의 일이었어. 안타깝지만 로리와 딸은 혼자 남겨진 이후에 엄청나게 불안정해 보였대. 이웃들에 따르면 둘 모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고 종종 힘없이 집 밖을 배회하는 모습도 목격됐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는데 러프 가문 자택에서 블레이크의 아버지가 신문을 가지러 나오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집 앞 도로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시동은 켜져 있었어. 뭔가 이상함이 느껴져서 그 차 안을 들여다봤거든. 내 차 안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 바로 자기의 며느리이자 아들 블레이크의 부인 로리가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던 거야.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어.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시신을 확인해봤는데 옆에 보니까 편지 2개가 함께 있더라고. 한 개는 11장 분량의 남편한테 남기는 편지였었고 또 하나는 딸이 18살이 되면 뜯어보라는 편지였어. 경찰이 먼저 편지를 수거해서 살펴보는데 좀 이상해. 이 안에 로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어. 그냥 그동안 행복했다, 딸을 잘 부탁한다, 이 정도였지. 어쨌든 로리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괴로워하던 남편 블레이크는 얼마 후에 부부의 집에 돌아가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 옷장 깊은 곳에서 낯선 상자 하나를 찾게 돼. 그건 로리가 숨겨둔 건데 사실 이전에도 이걸 본 적은 있었었거든. 근데 아내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안에 프라이버시겠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었어. 보니까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었고 근데 로리가 사망했으니 이제 남편이 열어봐도 되겠지? 블레이크는 자물쇠를 부수고 안을 확인하게 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 그건 바로 한 여자아이의 출생증명서.
이름은 베키수 터너야. 근데 또 다른 법원 증명서도 있더라. 지난 1988년 베키 터너가 로리 케네디로 이름을 바꾼 내용이야. 그니까 지금까지 로리로 알고 있던 아내가 원래 베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남편은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궁금해졌어. 왜 이름을 바꿨을까? 아니, 그것도 성까지. 워낙 아내의 과거가 베일에 쌓여 있었잖아. 그래서 남편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베키수 터너라는 여성의 과거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하게 돼. 그리고 머지않아서 연락이 왔는데 베키수는 이미 지난 1971년 화재로 사망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사망 당시에 베키의 나이는 겨우 2살이었어.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아니, 그러니까 추정해보자면 로리는 이미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후에 다시 이름을 바꿨다는 거야? 아니, 그럼 원래 로리는 누구였는데? 자,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추적해보자. 지금껏 로리로 알고 있던 이 여성은 1969년 베키수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얻어냈지. 그리고 자기가 베키수 터너인 척 1988년에 신분증을 발급받은 거야. 하지만 베키가 태어나고 2년 만에 사망한 상태였잖아. 그런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지. 미국은 주가 50개가 넘어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을 보통 주에서 관리하고 있어. 베키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실제 사망 신고는 다른 주에서 됐대. 그리고 여기서 행정상의 오류가 생겨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못했던 거야. 그걸 이용해서 로리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18살의 베키가 된 그녀는 2달 후 법원에서 로리 에리카 케네디로 이름을 바꾸게 돼. 이후에 로리는 주민등록번호도 발급받고 검정고시를 본 후에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도대체 베키도 로리도 아닌 그녀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범죄자였을까? 아니 스파이?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남편 블레이크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아이 엄마잖아. 그래서 진짜 신원을 찾아내려고 했고 이후 미국 사회보장국과 법의학자들까지 나서서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 이게 유전자 정보가 있으면 사실상 해결되는 건데 그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 쉽지가 않아.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유일한 혈육, 그 2살 된 딸 있잖아. 법의학팀은 딸에게서 남편 블레이크의 유전자를 뺀 그 나머지를 분석했어. 그게 엄마 쪽 유전자겠지. 그래서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전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DNA 샘플이랑 대조를 했지. 분명 그녀랑 연관된 그런 진짜 가족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들이라도 찾아야 했던 거야. 그 작업은 무려 6년이나 걸렸어.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유전자가 상당히 일치하는 그 사람을 찾게 돼.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이클 캐시디라는 남성인데 담당자가 찾아가서 그 로리 사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인지 물어봤지. 근데 그 사진을 유심하게 보던 그 마이클은 놀라운 증언을 쏟아냈어. 사진 속 여성이 오래전 집을 나간 사촌 여동생 같다는 거야. 실제 이 2사람 유전자 정보도 유사했으니까 가족관계라는 거잖아. 그럼 혹시 로리가 사촌인가? 이후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마침내 하나씩 그녀를 아는 가까운 가족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친모도 확인됐어. 그렇게 베일에 쌓여있던 로리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지. 그녀의 진짜 정체,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kimberly 마리아 맥린이야. 다행히 범죄자도 스파이도 아닌 너무나도 평범한 여성이었어. 목수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에서 평온한 유년기를 지냈대. 그러다 청소년 무렵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평화가 깨지게 돼. 이때 kimberly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었는데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원치 않은 변화가 시작된 거야. 사춘기였던 kimberly는 이때부터 좀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 친언니한테 집을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진짜 자주 했었대. 결국 그녀가 18살이 되던 1986년
돌연 집을 나가서 영영 떠나버렸던 거지. 이후에 가족들은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살아왔어. 이후 킴벌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남의 그 출생증명서로 새로운 신분 얻게 됐잖아. 근데 막상 집을 나간 직후에는 뭘 했는지 좀 생방이 묘연해. 그러니까 2년 동안 말이야. 그니까 1986년에 나가서 1988년에 신분증 발급받았잖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지. 어쨌든 킴벌리의 목적은 가족 혹은 지인이 자기를 절대 찾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갑작스러운 부모님 이혼에다가 또 새아버지까지 나타나면서 인생이 좀 힘들었던 거지. 근데 그렇다고 신분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난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수사관들은 분명 킴벌리한테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킴벌리의 친언니는 동생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 진짜 미안한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화차 조금만 스포할게. 그 화차에서는 주인공이 신분을 바꾼 이유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사채업자들이 빚 갚으라고 미친듯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됐던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오늘 사건이 정말 미스테리한 이유는 사실 로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야. 혹시 새아버지한테 심한 학대를 당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엄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예 증발을 해버린 건 아닌가 싶어. 분명 로리에겐 아주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딸 하나 남겨두고 죽었잖아. 이게 뭐냐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힘들었던 거 아니었을까. 거짓 신분으로 더 나은 인생을 꿈꿨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 자기가 누군지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로리가 너무 안쓰럽게만 느껴져. 쓸쓸한 죽음을 선택한 로리, 아니 킴벌리 맥린. 그녀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휴식을 취하고 있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